여러분, 혹시 놀이공원 가시면 줄 안 서고 바로 타는 패스트 트랙 티켓 사보신 적 있나요? 아, 그거 요새 진짜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저도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149달러? 뭐 이렇게 돈만 더 내면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놀이공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교도소에서는요. 비폭력 전과자가 하룻밤에 82달러를 내면 뭐 소음도 없고 깨끗한 프리미엄 감방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와, 감옥마저 돈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니 진짜 놀랍네요. 네, 돈만 있으면 감옥에서의 안락함부터 남들의 시간까지 말 그대로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어서 거래되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요. 마이클 샌델 교수의 명저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원서와 2025년, 2026년 현재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주제네요. 네, 과연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살 수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정당한 것인지 오늘 끝까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부터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내는 아주 중요한 경계선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장 경제와 시장 사회의 차이입니다. 시장 경제랑 시장 사회요? 비슷한 말 아닌가요? 약간 다릅니다. 시장 경제는 그 생산 활동을 조직하고 자원을 분배하는 굉장히 훌륭하고 효율적인 도구거든요. 하지만 샌델이 경고하는 건 우리가 어느새 이 도구를 넘어서서 삶의 모든 영역이 돈으로 거래되는 시장 사회로 전락해버렸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넘어서서 팔아서는 안 될 것들까지 전부 매대 위에 올라왔다는 뜻이군요. 딱 그겁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하나는 구조적인 장제성과 관련된 공정성의 문제고요. 공정성, 네. 다른 하나는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부패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렌즈를 가지고 대화를 따라가 보시면요. 여러분도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기형적인 구조 위에 서 있는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 시장사회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앞서 말한 줄서기 문화의 붕괴인 것 같아요. 자료에 나오는 미국 의회 공청회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아, 로비스트들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네. 그 법안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로비스트들이 공청회 방청석을 차지하려고 노숙자들을 고용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신 줄을 서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열리는 아주 유명한 무료 셰익스피어 공연이 있는데요. 이 티켓을 무려 125달러나 받고 대신 줄을 서서 확보해주는 전문 대행업체까지 등장했죠. 125달러요? 원래 무료 티켓인데? 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대접받는다는 이 선착순의 규범은 사실 오랫동안 부와 특권을 넘어선 평등의 상징이었거든요. 재산이 얼마든 똑같이 시간을 들여서 기다려야 하니까요. 근데 그 시간마저 돈으로 환산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제가 약간 악마의 대변인처럼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사실 시장 옹호론자들은 이런 현상을 되게 자연스럽게 방어하잖아요. 그렇죠.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이라고 보죠. 네, 돈을 더 내는 사람이 그 재화를 가장 간절히 열망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제가 그 무료 연극 티켓에 125달러를 낼 의향이 있다는 건 제 뒤에 서 있는 사람보다 제가 그 연극을 훨씬 더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한다는 증도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경제학자들이 흔히 빠지는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샌델은 그들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열망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꼬집거든요. 지불 능력과 열망을 혼동한다고요? 네. 책에 나오는 중국 베이징 병원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보죠. 류마티스 전문의인 탕 박사의 진료권표를 수백 달러에 파는 안표상들이 진료실 앞을 아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병원 진료권까지 안표가 돌다니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진료 안표를 사지 못해서 발길을 돌리는 가난한 환자가 과연 탕 박사의 진료를 덜 원해서 포기한 걸까요? 아, 덜 아프거나 덜 간절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갑에 수백 달러가 없을 뿐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열망의 크기가 아니라 자본의 크기가 접근 권한을 결정해버린 거죠. 이걸 공정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게다가 이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부패와도 직결됩니다. 부패요?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부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부패는 가치의 타락을 의미해요.
의회 공청회나 시민들을 위한 무료 연극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공간이고 시민들이 모이는 공공축제의 장이죠. 이런 공공재를 사적 이원을 챙기는 도구로 타락시키는 것, 그게 바로 샌델이 말하는 부패입니다. 아, 공공재의 타락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2024년, 2025년의 한국 사회를 완전 뒤흔들었던 안표 사태가 바로 떠오릅니다. 아, 그 유명한 케이팝 콘서트랑 가을 야구 안표 사태요? 네네. 그 매크로 프로그램 돌려서 1초 만에 티켓 싹쓸이 하는 거요. 원래 가격의 40배인 800만 원에 안표로 거래되는 상황이 막 국정감사에서까지 엄청 논란이 됐잖아요. 맞아요. 결국 경찰이 70억 원대 수익을 올린 안표상 조직을 검거하기까지 했었죠. 샤넬 같은 명품 매장 앞에서 새벽부터 텐트 치고 줄 서는 오픈런 알바도 비슷하네요. 구매하자마자 수십만 원의 웃돈을 얹어서 되파는 전문 알바들까지 등장했고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한 팬심이나 소비자의 진짜 열망은 완전히 배제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부의 크기가 개인의 존엄성을 증명하는 이른바 플렉스 문화와 지불 능력이 곧 도덕적 우월성이라고 믿는 능력주의의 폭정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능력주의의 폭정이요? 그러니까 돈 많은 게 내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돈 내고 주 건너뛰는 게 대체 뭐가 문제냐? 네, 딱 그 태도입니다. 시장에서의 성공과 지불 능력을 온전한 자기 능력이라고 맹신하게 되면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그냥 방치하게 돼요. 아, 돈 없는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대우를 받는 거라고 치부해버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불평등과 소외감이 임계점에 달하면 결국 사회적 연대가 끊어지거든요. 극단적인 정치적 위기나 극우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연대가 끊어진다는 말이 진짜 무섭네요. 네, 예를 들어 2024년 말에 한국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잖아요. 그게 결국 끊어질 뻔했던 시민적 연대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역설적으로 보여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아, 연대감이 사라진 사회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직접 확인한 셈이네요. 돈이 접근 권한을 이렇게 독점하면서 공정성과 연대감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진짜 좀 섬뜩한데요?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네, 어떤 거죠? 바로 이 시장 논리가 인간의 행동이나 도덕적 의무를 통제하는 데 쓰일 때 벌어지는 귀괴한 현상입니다. 아, 다음 자료 내용이군요. 행동경제학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이스라엘 어린이집 지각 벌금 실험이요. 네, 맞습니다. 이 실험 진짜 흥미롭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들 때문에 교사들이 퇴근을 못하니까 이 지각을 좀 줄여보려고 벌금을 도입했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내라고 하니까 지각을 덜 해야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과가 완전 정반대였잖아요. 지각하는 부모가 무려 2배로 확 늘어났다고요. 네, 경제학의 아주 기본적인 가격 효과를 완전히 무너뜨린 사례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글쎄요. 벌금이 너무 쌌나? 그것보다는 인식이 바뀐 게 큽니다. 벌금에 도입되기 전에는 늦게 도착한 부모들이 선생님한테 퇴근 늦추게 해서 죄송하다는 도덕적 부채감을 느꼈거든요. 아, 미안함이 있었죠. 근데 벌금이 딱 매겨지는 순간 그 죄송함은 깔끔하게 사라집니다. 부모들은 그 벌금을 도덕적 징벌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돈을 내고 구매하는 지각할 권리, 즉 서비스 요금으로 인식해버린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해야 할 상황이 자, 여기 연장 보용료 냈으니까 불만 없으시죠? 하는 비즈니스 거래로 바뀌어버렸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샌델은 이것을 돈이 도덕을 밀어내는 현상, 즉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라고 하죠. 밀어내기 효과? 네, 돈이 개입하는 순간 인간의 내면에 있던 도덕적 감정은 아주 깔끔한 시장의 영수증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실험에서 더 무서운 점은 결말이에요. 결말이요. 벌금을 없애지 않았나요? 맞아요. 지각이 너무 늘어나니까 어린이집이 아차 싶어서 벌금 제도를 다시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각률은 예전처럼 줄어들지 않았어요. 헐, 대박. 한번 파괴된 도덕은 벌금이 사라졌다고 해서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군요? 네, 영수증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다시 도덕적 부채감을 느끼지 않는 거죠. 여기서 제가 좀 짓궂은 질문 혹은 비유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논리라면요. 공장들이 오염물질 배출할 때 돈 내고 배출할 권리 사는 거 있잖아요. 유럽연합의 탄소 배출권 제도요. 네네, 1톤당 $18 정도 하는 그 배출권이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단순히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업들이 당당하게 면죄부 요금을 내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요? 와, 그 비유, 문제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완전히 같은 논리죠. 진짜요? 네. 탄소 배출권 역시 환경오염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이나 도덕적 낙인을 합법적인 비즈니스 비용으로 세탁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아, 돈 냈으니까 나 마음대로 오염시킬게 이렇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이타심이나 연대감을 쓸수록 고갈되는 유한한 자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타심이 고갈된다고요? 네, 마치 화석 연료처럼요. 그래서 이기심에 기반한 시장 논리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아까운 도덕적 자원을 좀 아껴둬야 한다고 주장했죠. 와, 진짜 옛날 속담에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타심을 아껴두라는 건 참 신박하고도 이상한 접근이네요. 하하, 그 속담이 여기서는 아주 훌륭한 경제학적 반박이 되네요. 샌델은 이타심이 쓸수록 줄어드는 지갑 속 현금이 아니라 쓸수록 튼튼해지는 근육이라고 봤거든요. 아, 근육이요? 쓰면 쓸수록 강해지는? 네, 스위스의 핵폐기물 처리장 보상금 실험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원래 이 마을 주민들은 국가를 위한 어떤 시민의식으로 핵폐기장 유치에 무려 51%나 찬성을 했어요. 오, 절반 이상이네요. 그런데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따라서 정부가 유치하면 1인당 8,000달러씩 보상금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돈까지 주면 찬성률이 막 80, 90%로 뛰지 않나요? 놀랍게도 25%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돈을 준다는데 오히려 안 하겠다고 한 거네요? 내 고향을 위해 희생한다는 그 고결한 시민의식이 8,000달러짜리 위함수당 받고 마을을 팔아넘긴다는 되게 천박한 금전거래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돈이 도덕을 완전히 밀어내버렸네요. 영국의 리처드 티트머스가 한 헌혈 연구도 똑같아요. 헌혈에 금전적 보상을 주면 오히려 혈액의 질과 양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금전적 뇌물이 이타심이라는 근육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겁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 도덕의 근육이 마비되는 현상, 굳이 스위스나 영국까지 갈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2025년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확산된 노키즈전 현상이 정확히 이 구축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아, 노키즈전 논란.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요새 식당이나 카페에서 어린이 출입 금지하는 곳 진짜 많아졌잖아요. 최근 10년 새 전국에 500곳이 넘게 생겼고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사업주들의 71%가 소음이나 트러블 방지 그리고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위해서 노키즈존을 운영한다고 답했더라고요. 그 현상의 이면을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사실 식당이나 카페는 본래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공의 장소거든요. 아이들이 조금 시끄럽게 굴면 부모가 제재하고 주변 어른들은 눈 감아주면서 서로 인내와 배려를 배우는 일종의 사회적 훈련장이죠.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크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 공간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상품화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아, 쾌적함이라는 상품이요? 네, 효율성과 사업적 이익이 공동체의 배려라는 도덕적 근육을 완전히 밀어낸 결과죠. 게다가 오늘날 유행하는 MBTI나 퍼스널 컬러처럼 인간의 성향마저 세분화된 데이터 상품으로 쪼개잖아요. 아, 요새 진짜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모든 걸 구독 경제 요금제로 해결하려는 현대의 자아상품화 현상 역시 타인에 대한 내면적 고뇌나 이해를 그냥 시장의 영수증으로 퉁치려는 되게 씁쓸한 현실인 거죠. 와, 지각벌금이나 노키즈전만 해도 공동체가 이렇게 삭막해지는데 자본주의가 아예 인간의 생명 그 자체에 가격표를 붙이기 시작할 때는 어떤 괴물이 탄생하는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끔찍한 영역이죠. 이번 자료 중에서 진짜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소름 돋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바로 청소부 보험 이야기입니다. 아, 월마트 사례 말씀하시는군요. 네, 48세의 월마트 직원 마이클 라이스가 매장에서 고객의 무거운 짐을 옮겨주다가 쓰러져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30만 달러나 되는 그 사망보험금을 남겨진 유가족이 아니라 고용주인 월마트가 챙겼다는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가 인간을 도구화하고 대상화한 최악의 사례 중 하나입니다. 기업이 말단 직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몰래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그들이 죽으면 돈을 받는 기형적인 구조죠. 아니, 인간의 죽음마저 완벽한 수익 모델로 삼은 거잖아요. 이건 진짜 너무 선을 넘었는데요?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바이오티컬, 즉 생명보험 전매라는 시장도 있습니다. 바이오티컬이요? 그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말기암이나 에이즈에 걸린 시한부 환자들은 당장 치료비가 급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가 그 환자의 생명보험을 싼 값에 현금으로 사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환자가 사망하면 투자자가 그 보험금을 온전히 타내는 방식이죠. 네. 그럼 이 시장의 가장 끔찍한 점은요. 구조적으로 투자자가 그 환자가 하루빨리 죽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는 겁니다. 와, 세상에. 예상보다 오래 살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니까요. 정확합니다. 과거 미 국방부가 국가 원수의 암살이나 테러 발생 가능성에 돈을 갈게 했던 테러리즘 선물 시장도 완전히 똑같은 원리예요. 남의 죽음이나 끔찍한 테러가 빨리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베팅을 한다는 게 윤리적으로 도대체 말이 되나요? 전혀 안 되죠.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그 자체로 존엄한 목적으로 대해야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는 정원 명령을 엄청 강조했거든요. 네, 인간은 수단이 아니다. 하지만 바이오티컬이나 이런 생명의 금융화 현상은 인간의 목숨을 이윤 창출을 위한 도구적 사물, 그러니까 완벽한 상품으로 전락시켜버린 자본주의의 가장 어두운 흑역사입니다. 근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실 2025년을 살아가면서 생명보험을 전매하거나 남의 죽음에 직접 베팅하진 않잖아요. 일반인인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생명보험에 직접 베팅하는 건 과거의 일일지 모르지만요. 오늘날 우리는 훨씬 더 교묘하고 광범위한 방식으로 매일매일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요? 우리가요? 네. 바로 거대 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주의력 경제, 애텐션 이코노미를 통해서 말이죠. 아, 주의력 경제. 우리가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에서 막 화면 틀어넘기면서 보내는 그 시간 자체가 돈이 된다는 그 개념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앞서 말한 바이얼티컬 못지않게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돌아가길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과거 기업들이 생명보험으로 직원의 죽음을 수익화했다면 오늘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우리의 주의력과 인지적 자율성을 추출해서 광고주에게 판매하거든요. 단순히 광고를 띄워주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알고리즘은 우리가 스크롤을 내릴 때 멈칫하는 그 0.1초의 미세한 주저함까지 다 분석해요. 와, 0.1초까지요? 네, 어떤 분노나 혐오, 불안감이 나를 자극하는지 귀신같이 파악하고 계속해서 그 분노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던져줍니다. 분노해야 플랫폼에 오래 머물러 있으니까요. 아, 생각해보니까 저도 밤에 화나는 뉴스나 자극적인 영상 보면서 계속 스크롤 내린 적이 엄청 많거든요. 다들 그렇죠. 인간의 가장 취약한 내면의 고뇌와 감정을 온전히 기업의 이윤을 위한 데이터 상품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이건 샌델이 비판한 생명과 가치의 상업화가 가장 현대적으로 진화한 착취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생명보험 서류에 사인만 안 했을 뿐이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과 시간을 플랫폼 기업이라는 거대한 월마트에 넘겨버린 청소보 신세가 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내면과 주의력마저 시장 논리가 다 집어삼키게 되면 우리 사회 정체는 결국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샌델은 그 씁쓸한 종착지를 스카이박스화, 즉 스카이박스피케이션이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스카이박스화요? 그 스포츠 경기장 맨 꼭대기에 있는 통유리방,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과거의 스포츠 경기장이라는 공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옛날에는 억만장자 CEO나 평범한 배관공이나 다 같은 게이트로 입장해서 핫도그 먹으면서 같은 스탠드에 앉았거든요. 그렇죠. 비가 오면 다 같이 우비 입고 비 맞으면서 응원했잖아요. 네. 계층을 초월해서 서로 부대끼며 공존하는 훌륭한 민주주의의 훈련장이었던 셈이죠. 네. 그런데 오늘날 부유층은 경기장 상단의 유리벽으로 완전히 격리된 호화 스위트룸, 스카이박스로 쏙 올라가 버렸습니다. 아, 동선 자체가 아예 분리되어 버려서 이제는 서로 눈 마주칠 일조차 없게 만들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 단절은 필연적으로 감정적 단절을 낳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건 본래 서로 다른 배경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일상에서 부딪히고 소통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이해해야만 유지가 됩니다. 섞여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런데 이 시장 사회는 돈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리하고 이 시민적 공유 공간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아, 씁쓸하네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모든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부에 따라 완전히 격리되는 사회를 원하는가? 경제적 효율성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존엄, 공정성, 연대감 같은 도덕적 가치가 시장 논리에 질식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고 끊임없이 민주적으로 토론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캘리포니아의 $82짜리 프리미엄 감방에서 시작해서요. 우리의 분노를 광고주에게 팔아넘기는 주의력 경제, 그리고 계층 간의 완고한 유리벽을 세워버린 스카이박스까지 아주 깊숙이 탐구해보았습니다. 시장 경제라는 유용한 도구가 어느새 우리의 삶과 도덕 전체를 지배하는 폭군 같은 시장 사회로 변해버렸다는 사실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현실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앱도 여러분의 청취 취향, 이 화면에 머무는 시간 등을 데이터로 쪼개어서 어딘가에 팔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심장 박동수나 수면 패턴마저도 건강관리라는 예쁜 포장 아래 데이터 상품이 되어서 거래되는 시대니까요. 내 몸의 데이터마저 상품이 되는 시대죠. 오늘 하루 모든 것에 엑스레이처럼 명확한 가격이 매겨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절대 가격표를 붙이고 싶지 않은 단 하나의 가치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꼭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과의 저녁 식사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길 잃은 사람을 도와주는 대가 없는 친절일 수도 있겠죠. 네,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스카이박스의 유리벽을 깨는 첫걸음일 겁니다.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깨우는 새롭고 통찰력 있는 심층 탐구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주의력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탐구였습니다.